네, 계속해서 TV조선 김남성 기자님도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부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자 한 번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성훈 기자 나오십시오.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약 3,700km, 고도 770km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세부 사항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자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동해상으로 현무투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 거리를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 NBC 방송은 북한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48시간 이내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비행거리는 2,700km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또 지금 현재 일본 상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57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태평양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이 지난 29일 북한 IR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3분 뒤인 오전 7시 대국민 경보 시스템인 J-얼럿을 긴급 발령하고 일본 홋카이도와 군마현, 나가노현 등 12개 지역 주민들에게 건물 또는 지하에 긴급 대피하라고 경보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시 30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7시 4분부터 6분까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사일은 7시 16분쯤 일본 에리모미사키 동쪽 2,00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로 인한 낙하물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기와 선박에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자위대 요격 시스템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신칸센 아키다역, 호쿠리쿠 등 동북지역 일부 노선도 J-얼럿 경보에 따라 오전 7시 2분부터 7분 동안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쿄 하네다 공항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운항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영원 기자. 네. 서해안에서 일본 동북 방향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종류는 ICBM급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 리포트에 있었지만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평양 순안 일대, 아마 지난달 29일 화성 12형이 발사한 순안 비행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가 발사돼서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서 최대 비행거리가 3,700km 그리고 최대 고도가 770여 킬로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거리라든지 비행 고도를 봤을 때 ICBM보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인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화성 12형이 순항 비행장에서 발사됐을 때 최대 고도가 550km, 최대 비행거리가 2,700km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거리 문제가 지난번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거리하고 비교를 봤을 때 지금 이거는 훨씬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인가요? 미치지 못한 겁니까?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한 3,400에서 500km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3,700km는 그보다 약간 이제 먼 거리인데 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거리를 봤을 때 괌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이제 과시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며칠 전에 강력한 대북 유엔 제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고도라든지 거리를 봤을 때
고각 발사가 아닌 이 정각 발사, 정상적인 예. 비행 궤적으로 발사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북한이 그동안 고각 발사를 여러 번 했지만 이 고각 발사는 정상적인 비행 궤도 발사에 비해서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번보다 한 1000km 정도 사거리를 늘려 쏘므로써 이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전번보다 제대로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군도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동해상에 현무 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순항 비행장이 미국 정찰위성 등으로 탐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서 어제부터 대비를 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우리도 현무2 미사일을 평양 순항 비행장까지 거리인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상정해서 동해상으로 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제 무력 시위성 발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무력 시위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영원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남성 기자님, 네. 이제 이 시간이면 벌써 안전보장회의는 시작이 됐겠군요. 예. 청와대에서 안전보장회의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6차 핵실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인트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느냐. 청와대 쪽에서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나온다면 지난 6차 핵실험 이후에 그만큼 더 엄중한 그 북한 도발이라는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어제 지금 아까 그 유영원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미사일을 쏘겠다는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군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아까 그 다른 분의 얘기를 나올 때 궁금했던 게 그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대비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사격한 것 갖고는 굉장히 모순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통일부가 유엔 쪽으로 해가지고 약 800만 불을 지원했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기자들이 그 통일부 관계자들과 백부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대북 지원이 지금 현재 옳은 거냐 시점상으로. 네. 물론 나중에 일본의 그 관방장관이 현재 비판했죠. 지금 대북 지원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뭐였냐면 그 대북 지원품 의약품이 과연 제대로 들어갈 거냐. 계속 대북 지원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전용의 문제였는데 네. 기자들이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대북 지원 약품이 제대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통일부에서는 약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대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 경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특히 고위 탈북자들 특히 무역 부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민간 단체들의 대북 약품이 국경선 압록강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는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수에 달랑 우리는 인수했습니다라는 허가증 하나를 써줘요. 그럼 우리가 민간 단체들이 다 일일이 따라가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하는 전혀 거예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우리가 보통 민간 약품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 민간 단체들이 약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가 따라가서 뭐 현장을 가겠지만 실제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는데 실제 그 무역을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물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 군수 동원 총국 산하에 2호 창고가 있고 4호 창고가 있는데 2호 창고는 보통 전쟁 예비로 쌀을 보관합니다. 네. 예. 4호 창고가 각종 뭐 식품 그리고 의약품을 보관을 하는데 4호 창고로 들어갑니다. 4호 창고로 들어가면 이 간부들이 그 약에 보면은 그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꼼꼼하게 적어요. 네. 적어놓고 나서 약의 유효 기간이 한 3개월 직전에 이 보고를 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케이 승인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병원에다 팝니다. 이 간부들이. 병원 의사들은 그걸 자기는 사가지고 다시 거의 이제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약품을 다시 환자들한테 팔아요. 네. 그리고 일부는 장마당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약품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 병원들, 병원 의사들, 심지어 장마당으로 가서 돈주들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공짜인 의료보험 때문에 1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폐렴약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장마당에서 보통 현재 가격으로 한 8월 기준으로 2,500원에서 3,000원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장마당이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그 부정한 방법으로 예, 유통되는
비율이 예.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는 뭐 그게 거의 전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이 이제 탈북자들의 취재나 지금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네. 거의 제대로 들어가는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왜 이런 대북 지원이 일어나냐. 이게 인도적인 지원이지만 예, 거기에 왜곡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왜 미국에서 핵실험을 북한이 미사일 도발 또 할 것 같다는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굳이 대북 지원을 발표했느냐. 어색하죠. 네. 물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14 공동선언이 이제 오는 10월 4일이면 딱 10주년이 됩니다. 예. 10주년에 임박한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른 해보다 더 기념이 되는 날 해기 때문에 사실은 14선언 10주년에 맞춰서 이산가속 다시 한번 상봉하고 뭔가 남북 유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에. 예. 그런 희망이 이런 조급함으로 좀 바뀌어서 네. 타이밍에 안 맞게 조금 성급하게 이렇게 대북 지원 얘기를 했다가 일본 정부로부터는 이거 압력 훼손하는 거다라는 반발을 사고 네. 모양새도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네. 됩니다. 신 교수님께서도 이번 그 대북 지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뭐 보셨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정책에서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좀 전반적인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우리 장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부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엔 유엔을 가서 이렇게 또 유엔은 결국엔 또 국제관계 개선이라든가 인도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뭐 우리가 유엔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NSC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모여서 지금 북한의 정세는 이렇고 북한이 유엔 제재에 대한 대응 도발을 또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면은 발표를 안 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기자,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NSC 전체 회의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어떤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로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항상 강한 제재, 강한 압박,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 하지만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아까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말로는 강한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 어떻게 하든 대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돈을 계속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 NSC 같은 경우에 지난번하고 달리 6차 핵실험 때도 문 대통령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나오신다면은 말로선 더 강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대화 제재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 베를린 구상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꼭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기주로 가겠다. 이 부분들 놓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중러의 반응입니다. 중러 이제. 지난번 사실 유엔 제재를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원유를 다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다고 봤지만 굉장히 컸습니다. 뭐가 컸냐면은 북한 노동자 신규도 금지한 게 아니라 갱신도 금지시켰어요. 그럼 앞으로 나가 있는 거 10여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북한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 년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의류. 이 북한의 유일한 수출품인 의류품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중러가 원유 대신에 굉장히 많은 걸 이번에 양보를 했던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스커드 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아니고 IRBM을 그것도 일본 상공을 넘어가서 태평양으로 쐈다는 거는 중러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중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국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하필 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이 쏴졌으니 뭐 반응이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중러가 신 교수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속력안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 가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첫 번째, 북한. 지금 북한은 자기 성공에 도취돼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북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유 공급 중단은 끝까지 막았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을 하면서 결국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더 세지고, 그렇다면 중국은 결국에 자기들의 손실을 두려워해서 다음 행보에서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사실 이번 안보리 결의 지금 몇 차례 있었지만 2375도 결국에는 핵심은 무엇인가? 네. 중국이 이행을 제대로 해주는가입니다. 네네. 결국엔 중국이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말로만 이행한다고 하고 실질적 조치를 안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국은 이행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김정은 체제가 그 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수위 조절을 못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세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 이제 지금 NSC가 우리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저는 다시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한번 얘기한 거를 갖다가 최악은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은 이미 한번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한다는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네. 국제 공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네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북한은 과연 오늘 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자기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계속된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섬이 없고 계속해서 핵보유로 간다. 그리고 핵보유라 하면 결국에 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한미군이라든가 예. 그런 한국의 안보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 가중됨으로써 과거에 안 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 스트라이킹 능력. 일본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겠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과거에는 핵무장 같은 이야기는 금기시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도 핵 능력을 계속 키워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농축 우라늄도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기술도 있고, 민간엔 로켓이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면 만든다는 거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 학자들 사이에서 드디어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주변 정세 변화 속도도 빠르다. 그 점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빨리 예측하고 더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어제 러셀 전 미 아트 차관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사람들이 세 가지를 걱정하더라. 트럼프가 전쟁을 할까? 아니면 코리아를 완전히 빼놓고 북한을 인정을 할까?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를 묵인할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과 상관없이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걸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주도를 해서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기존 생각이 뭐냐면은 한반도 운전자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동북아 전체 안보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당연히 북한한테 무시당했죠. 중국한테 무시당했죠. 미국이 의심했죠. 일본은 완전히 무시했죠. 동북아 미아가 됐습니다. 네. 그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예. 어찌됐건 동북아 그 균형자론을 얼마나 더 확대 재생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한국 주도로 만들겠다. 이 부분들은 아마 물론 거기 전제는 붙을 겁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수식어는 반드시 붙겠지만 네. 네. 그 부분들에서 큰 기조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술핵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제 워싱턴에서도 반응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술핵은 아니지만 나토식의 핵 공유는 또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기술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는 미국이 한국에 꼭 배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네. 주한미군의 구명조끼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이 주장하듯이 무슨 미사일 방어 체계 일환일 수도 있고,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으나 저는 MD 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전술핵은 한반도에 미국이 이렇게 놓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 핵이 상수화되면 그거에 대한 위협을 핵 공포의 균형과 군사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더 원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 전술핵을 빨리 갖다 놓고 싶어서 막 거기 소망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보안이 돌아가는, 물론 그래서 맥케인 같은 굉장히 매파이고 지한파인
이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전술핵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은 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나 주변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싶어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바라지 않고 더군다나 사드 배치를 보면서 한국의 이 여론이란 게 그것 때문에 또 극명히 분열될 게 명약관 하나니까 미국이 지금 굳이 우리가 핵을 갖다 놓고 싶다 아니면 핵 공유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꺼낼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건 사실 그런 맥락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경 쓰니까 핵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우리 정부의 현재 순간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네. 아마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 어제 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핵 논의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국내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네. 결국에 북한의 위협의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같이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 핵위협이 더 고조되면은 안보 공약을 더 보다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도 우리 장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핵무기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라든가 더 고민할 게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원한다면 미국도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아가면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따라서 핵 공유가 될 수 있고 전술핵이 될 수 있고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장까지도 다 고려해서 네. 여러 가지 옵션, 우리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네. 그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 네. 말씀이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또 속보 들어오면은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도 지금 북한 핵 발사 미사일 발사를 네. 아주 신속하게 속보를 보냈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중국의 보도 태도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것도 어떻게 그 중국의 어떤 입장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네. 볼 때 중국의 정부 공식 발표가 네.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 반대한다. 뭐 그리고 한반도 얘기하면 늘 하던 것처럼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불용 그다음에 뭐 대화를 통한 해결 뻔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의 감정적이라든가 대응 조치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중국의 입장은 이럴 겁니다. 지금 미국의 그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유 송출 중단을 갖다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또 새롭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죠. 네.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순간 정말 중국이 대북 정책을 새롭게 리뷰를 한다면은 북한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략적 토의를 많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중국에게도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중국도 손해고 한국도 손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발사 때보다 무려 1000km가 더 늘어났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괌 공격이 가능해졌다. 미국으로서는 더욱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앞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은 뭐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더 압박하고 그러면서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새로운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제재의 이행 조치를 중국이 제대로 하도록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에 이렇게 오늘 발사한 내용 아직은 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저도 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두를 좀 가볍게 한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네. 기술적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두를 가볍게 하면 2,700에서 3,700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직 이제 저도 확실한 정보는 안 들어오지만 재진입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했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갖다가 부각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 자체도 실패로 보면 얼마든지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괌은 3,450km입니다. 네. 그렇다면 괌 타격을 하면 태평양 쪽으로 쏜다고 해도 딱 네. 3,450을 정확하게 날리면 네. 정말로 괌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지난번에는 2,700, 이번에는 3,700. 어떻게 하면은 원형 공상오차로 해서 미사일의 정확도를 갖다가 판명함에 있어서 500km라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오차를 계속 오차가 있다. 조절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 기술을 무시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네. 북한은 계속해서 기술적인 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철저하게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자, 김 기자. 네.
이번 올해 있었던 국군의 날 때 국군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국군의 날 때 평택 해군기지에서 무력 시위를 하겠다. 예, 그리고 또 북한 타격용 무기를 대거 공개를 하겠다.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투트랙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예. 인도적인 대화를 하고 네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시위를 한다. 네네. 요거는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럼 또 오늘 또 미사일이 발사했으니까 이 타격 무기를 더 무시무시하게 공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리 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한정돼 있는 거고요. 오늘 네. 뭐 현무 쐈고 현무 2호, 3호 뭐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저 미군 자산에 의해서 전력 공급을 받는 그런 무기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네. 이번 정권이 지난 정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 이제 북핵 문제나 탄도미사일 이 위기가 왔을 때 네. 지난 보수 정권 때는 굉장히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한미 동맹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동해안에서 현무도 쏘고 모두 쏘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더 이상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의 국방력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네. 사실은 보기에는 좀 시원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겠지만 오히려 한미 동맹이 아닌 한국의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 국방부 우리 군을 통한 무력 시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 약간 부정적으로나 좀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거는 그럼 당장의 한미 동맹과 미군의 군사력을 줄이면서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그리고 만약에 자주국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육군 체제가 아닌 공군 해군력을 같이 종합적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무기가 어떻게 들어갈지 예산 10년, 15년, 20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커다란 어떤 계획 없이 네. 무조건 우리가 뭐 현무 쏘고 또 헬기 보이고 시원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원해 보이는 것 이상으로는 나온 게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또 이제 10월 1일 국군에 나올 때 어떤 무기가 어떻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에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그리고 주재를 직접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받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사일 위기 속에 트럼프가 동아시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급됐다는 속보가 있네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할 것 같다는 보도는 엊그제부터 나왔었어요. 네. 거의 확실시된다. 우리 청와대도 그런 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는 길에 우리는 아마 11월에 단체로 건너갈 것, 일본과 한국도 건너갈 것,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냐는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으면 대통령 입에서 이게 나왔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가는 거는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미사일이 일본을 이제 막 거침없이 두 번째 건너가고 네. 일본은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경고방송 내리고 신간센 끊고 일본 우리보다 좀 더 긴장을 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골치가 아플 대로 아픈 상황에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온다고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또 새로운 동북아 정세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나오는 이야기나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는 사실은 예정돼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방문해서 아마 조율을 한 거로 생각하고 예. 네.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 동아시아 정책은 그 선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아요. 예. 북한한테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국제 압박을 갖다가 한층 더 강화하겠다. 네. 이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방향을 우리도 또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거기 참여하고 때로는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미사일과 북한 핵 문제가 시간마다 매 초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자료를 갖고 있어도 이게 또 휴지 조각이 되게 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동요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도 진짜 이 의견에 동의를 할지 우리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요? 보는 국민의 관점과 철학에 따라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지금 정부가 그래도 관리와 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도발이 계속 이어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외국에 그런 시각이 좀 적지 않은데요. 한국 국민들 너무 담대한 것 아닌가. 네네. 사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언제 잘못 불꽃이 튀면 발화 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확 불이 날 것 같은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오히려 밖에서 보기엔 많이 드는데 옆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담대한 것 아닌가라는 예. 약간의 의아함, 약간의 그런 너무 담대함에 대한 약간의 비꼬는 그런 심리도 느껴질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은 되게 지혜로운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바심 내고 막 걱정하고 그래봤자 어차피 안 터질 전쟁이라면 안 터지고 터질 전쟁이라면 터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담대함이 외국 사람들과 외국 정부가 보기엔 조금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잠깐 뭐 그 주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이건 궁금합니다. 왜 우리들이 평화로울까요? 저는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는 거죠. 네. 우리가 튼튼한 동맹을 유지하는 한 미국, 북한이 군사적 도발은요 성공이 보장돼야지 하는 거죠. 실패했을 네. 경우에는 자기들이 입는 피해가 더 데미지가 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튼튼한 한미 공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한미 동맹 관리를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한 동맹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지금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도전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FTA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고 전자권 전환 문제도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억제력을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는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네. 사실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우리 김 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의 계획으로 하면은 북한을 못 따라잡습니다. 네.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군사 기획을 함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갖다가 지향하고 네. 첨단 군사력 건설을 우리가 뭐 그 재래식 그것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무인. 지금은 무인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 정찰기라든가 무인 잠수정 네네. 그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기획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긴 호흡과 통합. 왜냐하면 북한의 대응 이러한 도발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심을 잡고 길게 보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도 여야 통합 같은 것이 필요하고 네.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전술핵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이쪽에서는 지금 하라는 얘기인데 네. 위협이 고조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시간상의 해서 문제다. 이렇게 네. 하자 하면 얼마든지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좀 통 큰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그 조선중앙TV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남한을 공격하자고 미사일 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한테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북한의 전술은 일관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똑같습니다. 북한의 오로지 소원은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서 현재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이미지가 좋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말의 마타도에 굉장히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북한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나토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그 위협에 맞서가지고 미군의 전술핵, 미군 기지를 다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자주란 말, 그리고 듣기 좋은 평화란 말들은 굉장히 수식어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외국 군대가 아니라 뭐 우주선에 있는 군대라도 데리고 와갖고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느냐? 지난 60년 동안 패싱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마치 대화를 해서 우리랑 얘기를 한다면 북한이 아이고 우리 대화를 해줬어 굉장히 감사해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어떤 통치 철학을 바꾼다? 그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했지요. 하고 나서부터 탄도미사일 핵 전부 다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김씨 왕조를 만든 국가입니다. 저는 태영호 공사가 와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제 왕조 국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제 왕조 국가가 전 세계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북한. 21세기에서 지금 17세기에 살고 있는 이 김씨 왕조가 우리랑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태풍 탈링으로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북쪽에서 또 다른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태풍 탈림보다도 훨씬 더 예. 대단한 위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